안녕하십니까. 이름경영 아카데미의 임성종 회계사입니다. 오늘부터 동영상으로 객관지세법을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2015년 1월 1일이니까요. 새해 을미년이 시작됐고, 우리 수험생들 다들 새해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시험에서 꼭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하루하루 충실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겠죠. 특히나 지금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올해 아주 시험 일정이 당겨져서 2월 15일 날 시행되다 보니까 지금 한 40여일밖에 남지 않았죠. 다들 지금 만무리에 막바지에 지금 힘들어 하실 텐데요. 끝까지 힘을 좀 내시고, 물론 세무사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4월 25일이니까 석 달 이상 좀 많이 남아서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어떤 시험이든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우리 수험생들에게 유종의 미는 합격이 아니겠습니까? 이 합격 도우미로 객관지세법을 선택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오늘은 객관지세법 1강 부가가치세 총칙을 강의할 예정인데요. 일단 요새 제가 카페나 아니면 우리 이름경영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질문입니다. 언제 세법이 확정되느냐, 세법이 언제 넘어가느냐, 이 개정세법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 점을 약간 간과하는데, 세법이 소위 우리가 세법이라고 하는 법률, 세법,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한 단계 하위 규정인 시행령이라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수업 목적으로는 세법, 즉 법률하고 그 밑에 있는 시행령까지 다 아셔야 할 텐데요. 개정세법은 올해 거의 역대급이었죠. 역대급, LTE급으로 이미 2014년 12월 23일 날 확정이 돼서 지금 세법, 법률은 이미 다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항상 매년 이제 시행령이 문제였는데, 이 세법이 항상 12월 말일자 정도 통과되면 이 시행령은 다음 연도, 즉 2015년 2월 초순이나 중순에 통과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세법, 즉 법률이 좀 빨리 통과되는 바람에 시행령 초안이 이미 한 5일 전인 12월 26일 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초안이 그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 날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대통령령이다 보니까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국회 통과가 아니라. 그 현재 개정안에 의하면 1월 27일 날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이 공인회계사 1차 같은 경우는 2월 15일이다 보니까 지금 날짜가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이 초안이 발표되는 그 초안 내용하고 실제 확정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거의 95%에서 98%가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안이 나중에 확정안하고 달라지는 것은 거의 몇 페이지에 불과하지 않고요. 그 몇 페이지가 또 다행히도 수업 목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결론은요, 이미 법률은 확정됐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은 5일 전에 12월 26일 날 초안이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학습하실 이 개정세법이 모두 반영된 객관지세법은 법률은 통과된 거, 그 다음에 시행령은 확정안이 아닌 개정안, 즉 개정안으로 초안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1월 27일 날 확정된다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제가 오늘부터 강의했던 초안하고 뒤에 나오는 확정안이 약간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1월 27일 이후 바로 제가 추려고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오늘부터 공부하시는 이 객관지세법은 모든 개정세법이 다 반영된 강의라고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이거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 교재가 올해 크게 이제 1차 대비로 객관지세법하고 말문제세법하고 기출문제집 세 가지가 지금 나올 예정인데, 지금 객관지세법은 이미 제가 공개 강의에서 지금 PDF라든지 이런 파일로 일부를 올려드리고 있을 텐데요. 보시다시피 1월 10일 정도 출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말문제세법, 이 말문제세법이 수험생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한 2, 3년 동안 좋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산 문제보다는 시험에 대한 좀 준비가 약하시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면과락 이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말문제에 많이 이제 치중을 하게 되던데, 말문제세법은 1월 15일 정도 출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올해는 7개년이 됩니다. 7개년 동안에 문제를 다 모아놓은 기출문제집은 1월 15일 날 출간 예정이니까 기다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개정세법이라는 게 이 초안 가지고 작업을 한 거다 보니까 실제로 약간 작업 상태나 진행 상태는 좀 약간 유동적이니까 그 부분은 좀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의할 때요, 기출분석표를 올려드리는데, 지금 요거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개년을 분석한 겁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 강의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공인회계사부터 분석을 해갔고요. 우리 시험이 1절의 총칙부터 제일 끝에 간이과세, 이제
8절, 9절의 간이가세까지 제가 분석을 해야 하는데 본 교재에는 당연히 다 분석된 표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요거는 이제 지면의 한계상 제가 4절까지만 분석을 해왔습니다. 자,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요. 지금부터 1장의 총칙을 강의할 텐데 1장의 총칙을 보면 08년에 사업장가 납세지, 그 다음에 09년에 전단계 세액공제 방법, 그 다음에 2010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종합, 최근에 2014년 작년 시험에서 사업장가 납세지가 출제가 됐었죠. 이 지금 4문제가 출제됐는데 그 중에서 사업장가 납세지가 2문제로서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세무사 시험입니다. 세무사 시험도 2008년에 납세지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2011년에는 또 신고납세지가 나왔고요. 사업자 등록이 나왔고 2013년에는 납세지 및 사업자 등록의 종합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들 좀 뭐 좀 느끼시는 거 없으십니까? 요 1절의 총칙만 분석을 해봐도 이제 이런 표를 알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1절에서 납세지와 사업장이 지금까지 8문제로서 무려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5년을 분석하면 53.4%라는 절반 이상의 지금 빈출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 건데요. 제가 지금 올해 처음 만들었던 2015년 객관지세법의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 있던 교재들처럼 1장, 그러니까 1절의 총칙을 시작하면 첫 번째 부가세의 개념, 두 번째 신고납세지, 세 번째 과세기간, 네 번째 사업자 등록,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쭉 나열되거나 열거된 것들은 지금 2014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난이도가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는요, 이 세법이 면과락만을 지금 원하는 강의가 돼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기본 점수가 나와서 우리가 60점 이상의 커트라인이 올라가는 걸 대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과목이 됐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많이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먼저 챕터를 다 재구성을 해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절의 1번에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대부분의 교재가 나오고 있지만 저희 객관지세법은 이 납세지와 사업장을 제일 먼저 치고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온 빈출 유형 순서대로 납세 의무자, 사업자 등록, 그 다음에 기타,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개념, 이제 이런 것들도 과거 15년 동안 2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겠죠. 물론 시험이 과거에 나왔던 패턴대로 그대로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이제 과거에 많이 나오는 것부터 집중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함으로써 좀 쉬워진 난이도에 많이 대비할 수 있고 시험에서 좀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출문제를 많이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는 챕터가 시작되면 항상 이렇게 과거에 뭐가 기출됐는지를 요약을 해드리고 그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하는 걸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3-1페이지, 여러분 그 교재를 보시면 3-1페이지 보시면요. 빈출유형 01이라고 해서 2015년 객관지세법의 첫 번째 탑픽은 1절 총설의 납세지와 사업장이 되시겠습니다. 01, 이제 납세지,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그 교재 페이지 3페이지인가요? 3페이지 교재를 보시면 주사업장 총괄납부까지 해서 빈출유형 1번의 납세지와 사업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표의 첫 번째를 보시면 원칙과 특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원칙은 사업장이죠. 사업장. 여러분 부가세는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사업자 단위가 아니라 사업장 단위인 거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 볼까요? 추러스 아십니까? 추러스? 이게 길쭉한 과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용산에 있는 경리단길을 갔었는데 주말에 갔는데 추러스 집이 완전히 대박이 났더라고요. 한 30명 이상이 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던데요. 근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야, 이 추러스 집을 이 서울에서만 할 게 아니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네 군데에서 하면 어떨까? 이러면 사업장은 네 군데가 됩니다. 사업자는 임성종이라는 한 명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한 명이지만 사업장은 네 군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업자 단위로, 사업장 단위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한 명이어도 보시는 것처럼 사업장이 여러 개면 각 사업장마다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사업장 단위로 모든 게 구성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특례나 예외가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주사업장 총괄납부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라는 두 가지의 예외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부가세법은 사업장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주 1에 보시면 사업장의 범위가 되어 있죠. 내용을 보시면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입니다. 이 과거 기출문제였는데요. 과거 기출문제에서는 사업장이란 전부를 행해야 한다라고 해서 오답으로 한번 출제된 적가 있었죠. 자, 사업장이란 것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장의 범위에 대해서 9번의 기타까지 있고요. 심지어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이 페이지에는 제일 위에 꽃표시에 그 밖의 사업장까지 해서 사업장에 대한 아주 장황하고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보셔야 하는 내용이겠습니다. 첫 번째 광업을 보시면 광업사무소의 수재지라고 해서요. 이건 좀 희박한 내용이고요. 제조업을 보시면 최종 제품의 완성 장소인데 따로 제품 포장 용기 충전만 해버리면 그건 최종 제품을 완성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제외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의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하고 4번의 부동산 임대업이 과거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이죠.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이제 회계사 공부를 할 때 이거 참 어려웠죠. 왜냐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실무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세법을 책으로만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실무를 한두 번 해보면 참 쉽고 재밌는데요. 자, 잘 보시면 제가 이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이요. 우리 많은 월급쟁이들은 말이죠. 한 50대까지만 좀 이렇게 돈 벌고 그 다음에 좀 열심히 벌어놓은 돈으로 전국에 이제 부동산을 한 4군데 상가를 투자하는 거죠. 제 강의에서 4군데는 언제나 서울, 대전, 대구, 부산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 그 다음에 대전, 대구, 부산 이 4군데에 지금 상가가 있습니다. 이걸 부동산 매매업자라고 부릅니까? 임대업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이거 동영상 전용강의라고 해서 여러분도 조용히 있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대답하시면서 잘 따라오시고 있죠? 자, 부동산 임대업을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서 4군데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이 4군데는 상당히 자신한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한테 계속 상가를 상속해서 어쩌면 평생을 임대사업으로 먹고 살 수도 있다 보니까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수혜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3번에도 등기부상의 수혜지가 되어 있고 4번에도 등기부상의 수혜지가 되어 있지만 앞에가 법인 등기 분야, 부동산 등기 분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전국에 있는 토지나 건물이나 상가를 어쩌면 평생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계속 소득의 원천이 생기다 보니까 그 동네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 부동산 매매업은 내가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 토지나 건물이 있더라도 이거를 매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 임자만 만나면 팔아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법인, 법인 등기부 등본이 꼭 서울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중에 가장 큰 서울의 법인의 등기부상의 등본 소재지가 사업장에 된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건설업은 어떨 것 같아요? 건설업의 경우도 내가 지금 삼성 레미안인데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4군데에서 건물을 짓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 3년 정도 건물이 완공되고 다 분양해서 그냥 팔아버리고 나면 다 서울로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업도 부동산 매매업처럼 법인의 등기부상의 등본 소재지가 중요한 거지 그 하나하나의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수혜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결론 내립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 등기부상의 수혜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소재지의 등기부상의 수혜지가 자신의 사업장에 된다는 거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오시면 5번에 무인 자동차 판매기 사업인데요. 그 사업에 관한 업무 총괄 장소죠. 그러니까 원래 돈 버는 곳 하나하나가 자신의 사업장이 돼야 하는데 자판기를 이 건물 저 건물 저 건물에 막 갖다 놨으면 자판기 있는 곳 하나하나가 사업장이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결국은 그 자판기 관리하시는 분이 동전을 다 빼가지고 어디서 돈을 셀 텐데 그 돈을 세는 동전 세는 곳이 이분의 사업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사업장을 구성하게 되고 다단계 판매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이동통신 역물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업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입니다. 자, 양가로 9번 보시면 기타인데요. 이게 과거에 한 2년 정도 기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외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입니다. 신청, 승인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사업장으로 등록이 가능한데 이게 무인 자동 판매기만큼은 예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 자동 판매기는 이 건물 저 건물에 막 자판기를 몇 개 만들어 놓고 사장님이 아침마다 가서 동전만 빼오고 음료수만 빈 거 있으면 갈아주고 할 테니까 이 무인 자판기 있는 곳 하나를 사업장으로 등록을 하고 신청하면 너무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 무인 자판기는
이 신청에 의해서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하다는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장이 과거에 2번 정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꼭 한번 유념하셔야겠고요. 2페이지 가보시면 제일 윗줄에 꽃표시에 그 밖의 사업장이 있는데 그 동그라미 1번 우정사업 조직의 선택전 우편 업무 중 소포 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한마디로 이제 우체국 택배의 일종일 텐데 이거는 업무 총괄 장소가 될 거고요. 동그라미 2번도 과거에 기출된 적이 있었죠. 국가, 지자체 또는 지자체 조합이 부동산 임대업. 일단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는 부동산 임대업이나 도매업, 소매업 이런 장사를 하시는 게 일반적이진 않은데 만약에 국가가 부동산 임대업이나 도매, 소매업, 음식점업 등에 이렇게 장사를 하겠다면 자, 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는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과거의 기출문제였고요. 가로 열고 다만 위임,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 그 가운데 낀 사람이죠. 그러니까 위임자가 주인이고 가운데 낀 사람이 이제 수탁자일 텐데 수임자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밑에 주 2번의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의 비교인데 이거는 뭐 비교적 어려운 토픽은 아닌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시험에 물어보기보다는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제 관련된 문제들을 풀 수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 2번이죠.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의 비교입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지금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고 했으니까 졸지 마시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제 새 기분으로 강의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 시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강의 시간에 공부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카바를 하셔야 하고요. 이제 강의 끝나면 바로 복습해서 2회독, 3회독, 4회독 회독수를 올려가셔야죠. 제가 좀 말씀드리기 민망한 게 하나 있는데 잠깐 소개 좀 해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참 민망합니다만 이런 적이 있었죠. 그 1차 시험을 처음에 초시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형편없이 꽈락. 예, 가슴 아픈 저의 과거지만 초시에 꽈락 났습니다. 그 경영학에서 꽈락이 났었죠. 가슴 아프지만. 제시 두 번째. 주변에서 형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네요. 붙겠네요. 막 그랬는데 이 제시에서 안타깝게 또 아니군요. 이 시간이 오래돼서 꽈락인 줄 알았네. 초시는 그게 아니라 그냥 평균적으로 형편없는 초시는 평균적으로 형편없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형편없는 점수. 어차피 뭐 울고 있는 건 마찬가지군요. 제시 때 말이죠. 이때 꽈락이 났었죠. 이 꽈락이 참 정말 가슴이 아프던데요. 그 꽈락이 이제 경영학이었습니다. 경영학.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요. 삼시 부끄럽네요. 1차를 3번 만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다행히도 이때는 붙었는데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객세를 믿지 못하시겠지만 13회독을 했습니다. 13회독. 객세를 13회독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13회독을 하냐?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객세 회독수 올리는 방법을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시험이 워낙 방대하고 계산 문제라는 그 스킬을 요하다 보니까 변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해하고 넓게 제대로 공부해야 문제를 꼬여내거나 아니면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가더라도 기본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잊어버리기 전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야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자, 지금부터 이제 그 회독수를 올리는 방법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챕터 1의 1장의 총칙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 이따 보시겠지만 1번 문제가 있고 2번 문제가 있고 3번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러니까 처음 1회독 할 때 그때 문제 풀었을 때 그 기분이나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한 체감 난이도를 자신만의 기호화를 해가지고 여기다 다 일일이 지금 표시를 해야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1회독 할 때 1번 문제는 너무 쉽게 풀린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10몇 년 전에는 너무 쉽게 풀린 문제는 퍼펙트라고 해서 이렇게 퍼펙트, 1, 퍼펙트 이게 이제 1회독 할 때 완벽하게 풀었다는 뜻이고요. 이제 2번 문제는요. 1회독 할 때 거의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어렵다는 뜻으로 뭐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한다거나 이거는 뭐 저만의 기호였고 여러분 나름대로 기호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1회독 할 때 풀긴 풀었는데 거의 다 풀었는데 약간의 실수로 틀린 거죠. 여러분 아시죠? 실수도 실력이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스테이크라고 해서 이렇게 써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는 좀 반쯤은 알고 반쯤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1회독 할 때 얘는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합니다. 동그라미. 그러면 이게 이제 맞긴 맞았는데 뭐 완벽하게 맞은 건 아니고 좀 애매하게 맞아서 나중에 다시 한번 봐야겠다 뭐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자기만의 뭔가 기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5번 문제, 이거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이런 문제는 절대 시간 없으니까 풀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럼 이제 1회독 한 다음에 이렇게 X를 켜놓는 거죠. 뭐 이렇게 기호를 딱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2회독 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2회독 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죠? 2회독 할 때는 이 퍼펙트라는 문제는 2회독 할 때는 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1회독에서 내가 완벽하게 풀었기 때문에 이제 2회독에서는 이거 안 풀죠. 2회독에서는 이 문제를 풉니다. 이 문제를 풀었는데 2회독에서는 다행히도 저번에는 이거 손도 못 댄 거였잖아요. 이번에는 풀었는데 절반 정도만 풀었습니다. 그럼 2회독에서 이렇게 이제 딱 표시를 해놓고요. 이 3번 문제는 내가 1회독 할 때 실수로 틀린 문제거든요. 근데 2회독 때 풀어보니까 완벽하게 풀리더래요. 그럼 퍼펙트로 딱 바꿔놓는 거죠. 그리고 요 4번 문제도 1회독 할 때 반쯤은 맞았고 반쯤은 틀려 문제였는데 다시 한번 풀어보니까 이번에 이게 또 퍼펙트가 나오는 거죠. 그럼 퍼펙트 쓰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는 거죠? 벌써 1회독에 비해서 2회독은 5문제를 다 풀 필요 없고 3문제만 풀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3회독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3회독 때는 얘는 다시 풉니까 안 풉니까? 이제 좀 한 번 정도 풀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때 1회독 할 때는 완벽하게 풀었는데 이걸 2회독 할 때는 안 봤기 때문에 혹시 이제 본인이 사람이 다 망각의 동물이니까 이 문제를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회독 할 때 한번 또 풀어본 거예요. 근데 이거 어쩌죠? 3회독 할 때도 또 퍼펙트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얘는 4회독, 5회독, 6회독까지도 안 풀어도 되고요. 나중에 한 7회독이나 8회독 완전 시험 보기 직전에 한 번 정도만 건들면 되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거죠? 자, 이 문제는요, 이번에 3회독 때 풀었는데 또 여전히 문제가 좀 안 풀립니다. 아니면 자기가 거의 다 풀었는데 실수로 틀린 거죠. 그럼 또 MIS, 미스테이크를 써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번 3회독 때는 풀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왜냐하면 2회독 할 때 퍼펙트가 나왔고요. 1회독 할 때도 안타깝게 틀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3회독 할 때는 안 푸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대신에 4회독이나 5회독 때는 이 문제를 푸시는 거죠. 자, 1회독, 2회독, 3회독에 정확히 이렇게 자신만의 그 흔적이나 상징을 써놓으면 이제 4회독부터는 테마별로 풀 수가 있습니다. 테마별로. 예를 들어서 4회독 할 때는 내가 지금까지 미스테이크, 실수한 것만 풀어보겠다. 뭐 5회독 할 때는 내가 지금까지 거의 안 풀렸던 이런 화살표만 있는 문제를 풀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풀 때마다 그때그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13회도 금방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 1차 볼 때는 합격을 할 때 꽤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13회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봤던 문제 또 보고 하다 보면 이제 약간 출제자가 유형을 꼬아내거나 약간 뭐 함정을 만들어 놓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본에 충실한 경우는 문제들이 풀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회독수를 올리는 방법을 자신만의 사인이라든지 뭔가 그 상징을 만들어 놓고 계속 거기에 맞게 그때그때의 상황이라든지 기분이라든지 아니면 체감 난이도를 딱 정확히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거 위주로 빨리빨리 회독수를 돌리는 게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2페이지 보시면 주 2죠. 주 2에 보면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의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내용이 아주 어렵다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이제 이 내용을 아셔야 나중에 다른 것들이 풀릴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직매장하고 하치장하고 임시사업장인데 결론은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인지 사업장이 아닌지 뭐 제가 정의는 지금 설명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직매장은 사업장이고 하치장은 한마디로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창고에로만 쓰이다 보니까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그다음에 임시사업장. 왜 우리 코엑스 같은데 박람회를 가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일산 킨텍스를 가면요, 뭐 서울 오토살롱이라거나 아니면 경양 하우징 페어라는 등 이렇게 해서 목금토일 한 3박 4일 동안 박람회나 전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오토살롱 이런 그 코엑스 아니면 킨텍스 박람회에 현대차가 자동차 몇 개를 가서 출품을 한 거죠. 이제 그런 게 전형적인 임시사업장일 겁니다.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이 개최되는 장소에 임시로 개설한 사업장인데 임시사업장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사업장입니까? 아니면 기존 사업장에 포함됩니까? 보시는 것처럼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장이 아닙니다. 행정적인 절차까지 기억하시면 100점인데요. 임시사업장은 임시사업장 개설신고, 폐쇄신고만 내시면 사업장으로 별도로 보지 않는데 이제 문제는 그 임시사업장이 열리는 기간이 채 10일이 안 되면 이 절차마저도 생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주 3번인데
주사업장 총괄납부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요, 이 특례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모든 게 사업장 단위인데 특례로 주사업장 총괄납부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특례라고 그랬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3-3 페이지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앞 페이지로 와서 이 표를 강의하는 걸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요,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취지라고 되어 있네요. 자, 내용을 보시면 납부는 3개월 말에 하는데 반해 환급은 6개월 만에 하므로 그 사이에 자금의 압박이 오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취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뭐 그런 게 1차에서 나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굳이 취지를 논하자면 그 자금 압박이 오는 것을 막는 제도이고요. 그 화살표에 보시면 답을 제가 써놨는데 주사업장에서 2억을 납부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왜 주사업장에서 총괄해서 2억을 납부하느냐?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는 부산에 공장이 있고요, 서울에 직매장이 있습니다. 우리 배운 것은 써먹어야죠? 자, 공장, 사업장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최종 제품을 완성하면 사업장으로 보죠? 직매장은 사업장인가요, 아닌가요? 금방 배웠잖아요. 직매장 사업장이라고 금방 배웠죠? 여기서 배웠죠? 직매장은 사업장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서 재고를 10억에 매입을 해옵니다. 그럼 부가세 얼마 냈겠어요? 부가세 마이너스 1억 냈겠죠? 부가세 마이너스 1억 냅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최종 제품을 만들어서 직매장으로 반출을 하죠. 팔려고 서울 직매장에. 그럼 서울 직매장은 이거를 매출을 30억에 팔면, 자, 소비자한테 부가세 얼마 받아오겠습니까? 3억 받아오죠? 여기 있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1억 언제나 환급 나오고요, 여기는 플러스 3억에 언제나 납부가 나옵니다. 왜냐면 같은 유씨 사업자가 부산 공장에서 자신의 서울 공장으로 물건을 반출할 때 뭐 바보가 아니란 같은 회사인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15억 이렇게 주고 받겠습니까? 그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할 테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매출액이 없고요, 얘는 매입액이 없는 셈입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억의 환급만 나오고 얘는 플러스 3억의 납부만 나오죠. 지금 조금 의아하신 거죠. 이게 뭐가 중요하냐? 어차피 사업자 유씨는 결론적으로 3억 빼기 1억을 하면 뭐 부가세 2억만 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약간 의아하실 텐데요. 틀리셨네요. 왜냐면 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부가세는 사업자 단위라고 그랬어요, 사업장 단위라고 그랬어요. 제가 낮자 막 이랬잖아요. 낮자. 사업자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단위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1억, 얘는 플러스 3억입니다. 그래도 이상하시죠? 그게 어쩌라고.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억 플러스 3억이기 때문에 사업자 유씨 주머니에는 플러스 2억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한 가지 단점이 납부는 3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근데 환급은 안타깝게도 6개월에 한 번씩 하죠. 그러니까 3억 내는 건 자주 내고요, 1억 돌려받는 것은 천천히 돌려받으니까 이걸 자금의 뭐라고 한다? 이걸 자금의 압박이라고 하죠. 이 자금의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각 모든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모든 부가세 업무는 따로따로 하면서 나중에 뭐만 한 번만 총괄하죠? 납부만 총괄합니다. 자, 여기 함정 있는 거 아시죠?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개별적인 업무는 부산과 서울에서 모든 걸 하고 있는데 나중에 납부만 총괄하는 것을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있죠. 하나 또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약간 구린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요새같이 전산이 발달하고 ERP라는 이런 시스템이 좋은 데에서 무슨 각각 부가세 신고 다 하고 부가세 세금 계산서 다 끊고 뭐 납부할 때만 서울에서 한 번에 하느냐, 뭐 이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요새는 부산과 서울을 한 곳으로 묶어버려서 아무래도 서울이 주된 사업자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유씨라는 사업자 단위로 바로 과세해버리는, 한마디로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납부만 서울에서 총괄한다는 반쪽짜리라면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모든 부가세 업무를 서울에서 다 이관해서 스스로 해버리는 훨씬 중앙 집권적이고 중앙 통제가 있는 제도가 바로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3-2 페이지의 이론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개념이 둘리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총괄하여 한 번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우리 다음 챕터인 2절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그게 두 번째 땡마크인데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의한 재화 공급의 의제 적용을 박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챕터에 배우실 텐데, 근데 어차피 객세가 여러분이 세법 1회 독이 아니니까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실 텐데요. 이게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으로 나가면 말도 안 되지만 부가세에서는 요게 예를 들어서 플러스 뭐 10억으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플러스 10억에 뭐 플러스 알파로 5억 정도를 더해가지고 15억에 나가는 것처럼 서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데요. 그거를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고 합니다. 우리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실무에서 얼마나 귀찮은 제도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회사에서 물건이 나갈 때마다 서울로 판매 목적으로 물건이 나갈 때마다 같은 회사에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다는 되게 우스꽝스러운 현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상당히 귀찮아할 수가 있거든요. 같은 회사에서. 그러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피해버리고 싶으면 차라리 두 개를 합해가지고 어떻게 하셔라? 주사업장에서 총괄해버리면 더 이상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건 제가 2절에서 강의해드릴게요. 약속드립니다. 자, 다시 두 번째 땡마크를 보시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의한 재화 공급의 의제라는 게 원래 있는데 그 적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같이 그냥 두 개 섞어버려서 서울에서 내는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되시겠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취지를 보시면 환급이 늦게 되는 자금의 압박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게 나와 있고요. 양가로 3번 주사업장, 자 이거 별표죠.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이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사업장이란 본점, 서울 또는 주사무소가 원칙인데 보다시피 법인은 지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꼭 서울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총괄납부를 부산인 지점, 공장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도 꼭 유념을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요건을 보시면 신청으로만 가능하고요.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신청만 하시면 되는 사항이고 양가로 5번에 사업자 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수치 보시면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다 일일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도 일일이 발급하시고 수취하시는 겁니다. 근데 양가로 6번에 신고 및 납세지 보시면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되 마지막 납부만 또는 환급만 주사업장에서 총괄하는 일종의 반쪽짜리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7번에 과세표준 세액 산정은 당연하지만 사업장 단위로 하시는 거고 이거는 신청 계속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하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9번에 적용 제외가 있는데요. 이건 좀 후미진 내용이긴 하지만 사업 내용의 변경이 있거나 주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기타 사유가 있으면 적용 제외가 되시고요. 포기,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고하시면 별도의 승인 요건 없이 포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시 앞장으로 오시면요. 이제 여기에 비해서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울에서 좀 더 중앙 직검적으로 모든 일을 이제 한 번에 통합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개념을 보시면 둘리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세법상 의무는 사업장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단위로 모든 납세 의무를 수행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고요. 취지는 ERP 등의 전산이 워낙 요새 잘 돼 있어서 전산을 활용한 납세 편의 도모라고 되어 있고요. 주사업장은 이것도 함정이죠.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오직 서울, 그러니까 본점 주사무소에서만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요거를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반드시 비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건을 보시면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합니다. 이거는 사업자 등록증을 처음 신청할 때부터 서울에서 한 번만 사업자 단위로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보시면 본점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등록번호로 모든 것을 다 지점까지 통합하는 방식이고요. 신고 및 납세지도 보시면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서 신고 납부를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세액 산정도 보시면 사업자 단위고요. 신청은 반가로 1번의 개석사업자는 좌동이라고 되어 있죠. 즉 주사업장 총괄납부자와 동일하고 다음 페이지 반가로 2번 보시면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역시나 이 제도도 승인사항은 아니시겠습니다. 적용 제외는 규정이 없고요. 그 다음에 포기는 역시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똑같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절에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던 사업장과 납세제에 대한 이론 요약을 마무리하고 뒤에 이제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넘겨보시면 그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문제가 여기서만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5년 동안 이제 무려 여기서만 8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부가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시면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자, 요새 1인 사업자도 많고요. 특히나 G마켓 옥션에다가 물건 올려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 고정비 같은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별도의 그 사무실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냥 사업자의 주소, 자기 집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건설업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죠. 그 다음에 등기부상의 지정 소재지를 포함하고 있고요. 사업자가 개인일 경우는 이제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가 없을 테니까 사업에 관한 업무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건설업과 부동산 매매업은 뭐가 아니다? 그 부동산 등기가 아니다.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아니고 그냥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3번을 보시면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 소유비서법에 따른 저유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유소는 사업장이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제가 돈 세는 장소라고 그랬죠. 이거 2014년 뭐 바로 얼마 전 기출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에 5번은 부동산 임대업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여기 있네요. 2014년 시험 문제가 쉬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너무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하고 있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업무 총괄하는 장소가 아니라 부동산 등기가 되는 거죠. 그 제가 해설에 써놨습니다만 부동산의 권리만 임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 권리만 임대하면 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를 좀 풀어봅니다. 2번 문제. 부가세법상 사업장과 납세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CPA 2008년 기출문제네요. 1번 부가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두 가지 예외나 특례를 빼고는 사업장별 신고 납부가 가장 큰 대원칙이고요. 2번 보시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지만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를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각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는 중앙 집권적이고 통제적인 방식이니까 모든 걸 통제하니까 요것마저도 다 총괄을 해서 서울에서 끝내버리죠. 그래서 이제 3번이 오답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10일 전까지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임시사업장의 설치 기간이 10일 이내이면 이 개설 신고마저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5번을 보시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만 재화의 보관, 관리 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만 만든 다음에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이거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부가세법상 납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CTA 2008년 기출문제군요. 1번 보시면 부가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맞는 설명이죠. 2번 제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이 세 가지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죠. 맞죠? 그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등기부상의 소재지요. 그 다음에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3번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이버물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통신판매업에 있어서는 당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지만 통신판매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다면 그 별도의 장소가 납세지가 되니까요. 3번도 제가 이런 요약에서는 설명드린 적이 없지만 예외 없는 맞는 상황이고요. 4번 보시면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돈 세는 곳이죠. 동전 세는 곳이 납세지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무인 자동 판매기의 설치 장소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과거에 두어 번 나온 적 있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무인 자동 판매기 사업에서는 이렇게 별도 신청에 의한 다른 장소를 납세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오답이 되겠습니다. 5번 보시면
사업장에 둘리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한 경우는 주된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 납부 세액만 총괄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 대한 설명이 이제 5번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보시면 신고 납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를 물어보는 2011년 CTA 기출문제입니다. 자, 기억 보시면 국가, 지자체 또는 지자체 조합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액이 있어서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이다. 이게 참 좋은 문장이네요. 원래 부동산 임대업은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맞는데 제가 국가는 별도의 법인 등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별 수 없이 부동산상의 소재지가 그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아니라 제가 업무 총괄 장소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이거는 업무 총괄 장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니은 보시겠습니다.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여기까지 맞네요. 업무 총괄하는 장소까지 맞고요. 다만 그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요. 디귿을 보시면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 신청을 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말하며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가 있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지방이 되고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이제 서울, 만약에 서울에 법인 본점이 있다면 서울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리를 보시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이죠. 20일 이내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승인 없이 해당 신청일에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아까 2번 문제에 그 승인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2008년 기출이다 보니까 승인으로 되어 있고 이제 신청으로 다 바뀌었죠. 신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승인 없이 신청일에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설명이고 미음을 보시면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고요. 거래의 전부를 행하거나 또는 전부 말고 뭐도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일부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전부와 일부가 가능합니다. 자, 전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거래의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결론적으로 맞는 설명은 이제 리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리을만 맞는 설명이어서 정답은 2번의 한 개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죠. 6번 문제입니다. 부가세법상 사업장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1번 사업자가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이게 2014년 기출문제이기도 했었고요. 원래 그 부동산을 남한테 임대할 경우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인데 이처럼 부동산의 권리만을 임대하는 경우, 대여하는 경우는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 되다 보니까 1번이 이제 오답이 되시겠습니다. 2번을 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제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이걸 뭐라고 불렀죠?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을 하치장이라고 하던가요? 아니죠. 직매장이죠.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는 게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보시면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사업장 설치하지 않으면 별 수 없이 본인의 주소지가 사업장이 되는 거 맞고요. 요새 1인 사업자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사업자가 법령에 규정하는 기존 사업장 외의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그냥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장으로 안 본다고 했었고요. 5번을 보시면 무인 판매기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법령이 규정하는 기존 사업장 외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추가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6문제 풀었는데요. 이 문장에 무려 3번이 나오는군요. 기출문제는 항상 반복되고 나온 문제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거 아시죠? 자,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부가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PA 2002년 기출문제입니다. 1번 보시면 주사업장 총괄납부란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부가세를 총괄하여 납부만 총괄하죠. 총괄하여 납부만 하는 제도고요. 2번 보시면 법인의 지점은 본점을 대신하여 주된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도 벌써 여러 번 나왔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그러니까 2번이 결론적으로 옳지 않은 설명이 됩니다. 3번 보시면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예전에는 승인이었습니다만 신청으로 바뀌었었고요. 4번 보시면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세금계산서에 교부 및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 목적으로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제가 아까 취지를 잠깐 말씀드렸었죠. 이건 어차피 2절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판매 목적으로 반출을 해버리더라도 아무리 같은 회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재고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끊고 과표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게 당연히 귀찮다고요.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상당히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세금계산서를 끊고 같은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느니 차라리 뭐를 신청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해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막을 수 있다. 그런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다 보니까 실무에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5번 보시면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따라서 납부하던 사업자가 총괄납부 포기 신고를 하면 이제 별수 없이 각 사업장에서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납부가 가능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8번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8번 문제는 사업자 단위 과세, 총괄납부 및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을 물어본 문제인데요. 1번 보시면 사업자가 부가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자신의 A 사업장에 대한 부가세를 자신의 다른 B 사업장에 대한 부가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A 사업장에 과소납부한 금액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 어리버리죠? 이분 되게 어리버리입니다. 이분은 지금 A하고 B가 있습니다. A하고 B가 있는데 여기 A 사업장에서 나온 세금을 B의 관할 세무서에 내버렸죠. B의 관할 세무서. 이게 한마디로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느냐 안 내는다인데요. 이렇게 자기가 다른 곳에다가 세금을 내거나 그런 신고를 하더라도 뭐 신고나 납부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게 아니니까요. 1번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 되고요. 2번 보시면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부가세를 총괄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 너무 그냥 평이하게 이게 옳은 설명이겠습니다. 정답은 2번일 것이고요. 3번을 보시면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승인사항에서 신청사항으로 개정이 됐고요. 개정된 지는 몇 년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법인이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세를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지점도 주된 사업장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틀린 설명이고 마지막으로 5번 보시면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주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의 부가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신고 납부는 주된 사업장에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신고 납부까지는 당연하지만 각각의 사업장에서 해야 하고 이제 총괄해서 납부만 하는 거다 보니까 신고까지죠. 신고까지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해야 하니까 이 5번도 이제 틀린 설명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1절에서도 제일 중요한 그 사업자와 사업장과 납세지까지 강의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음 토픽인 빈출유형 2, 그러니까 1절의 빈출유형 2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